퇴임을 불과 몇 달 앞둔 강력계 차우진 팀장의 밤은 늘 똑같았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20년째 먼지만 쌓여가는 낡은 사건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다. 차서연 실종 사건. 그의 유일한 동생이자 그의 경찰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실패. 파일을 열면 앳되고 수줍게 웃고 있는 16살 소녀의 빛바랜 사진이 나왔다. 20년 전 집 앞 골목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의 동생 서연이. 우진은 그날 이후로 동생을 찾기 위해 경찰이 되었다. 그는 수많은 흉악범들을 잡아넣었고 유능한 형사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동생 하나 찾지 못한 무능한 오빠. 그 죄책감은 20년 동안 그의 심장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그는 지친 눈으로 파일을 덮었다.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과거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20년 전 그날의 비 오는 골목길에 멈춰 있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늘 무거웠다. 경찰서 뒷골목.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존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길고양이들이었다. 다른 형사들은 고양이들을 귀찮아하며 쫓아냈지만 우진은 늘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작은 고양이 사료 한 봉지를 넣고 다녔다. 그는 말없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들 앞에 사료를 부어주었다. 그것은 그의 삭막한 일상 속 유일하게 따뜻한 행위였다. 그날도 그는 여느 때처럼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처음 보는 낯선 고양이 한 마리가 끼어 있었다. 온몸이 새까만 털로 뒤덮여 있고 한쪽 눈은 신비로운 푸른색, 다른 한쪽 눈은 깊은 초록색으로 빛나는 기묘한 오드아이 고양이였다. 다른 고양이들은 허겁지겁 사료를 먹기 바빴지만 그 녀석만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음식이 아닌 오직 우진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동물의 시선이 아니었다. 마치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지적인 눈빛이었다. 우진은 녀석의 기묘한 분위기에 잠시 시선을 빼앗겼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우진은 자신의 사무실 문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어젯밤에 그 오드아이 고양이가 그의 사무실 문 앞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녀석의 입에는 무언가 낡고 하얀 것이 물려 있었다. 녀석은 우진을 보더니 그의 발치에 다가와 입에 물고 있던 것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것은 아주 낡고 빛바랜 손수건 하나였다. 그날 이후 오드아이 고양이의 기이한 의식은 매일 아침 계속되었다. 우진의 책상 위에는 녀석이 매일같이 물어다 놓은 똑같이 생긴 낡은 손수건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다. 그의 동료 형사들은 그 광경을 보며 짓궂게 놀려댔다. 차 팀장님, 비밀 애인이라도 생기셨나 봐요. 매일 아침 사랑의 증표를 다 가져오네. 우진은 짜증이 났지만 녀석을 쫓아낼 수는 없었다. 녀석의 집요함과 그 지적인 눈빛 때문이었다. 그는 마침내 이 미스터리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녀석이 또다시 그의 발치에 손수건을 내려놓자 마침내 그것을 집어들었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손수건을 버리려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것은 그냥 평범한 흰 손수건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되었지만 고급스러운 면 재질이었다. 그리고 손수건의 한쪽 귀퉁이에 아주 작은 손으로 직접 수놓은 듯한 무늬가 있었다. 그는 손수건을 눈앞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그 무늬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소박한 데이지꽃 한 송이였다. 20년 동안 그의 뇌리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바로 그 문이 어릴 적 자수를 배우기 시작한 동생 서연이가 자신의 모든 물건에 서명처럼 새겨 넣었던 바로 그 데이지꽃. 그녀가 실종되던 날 아침 그의 교복 주머니에 몰래 넣어주었던 손수건에도 바로 저 데이지꽃이 수놓아져 있었다. 우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 손수건은 20년 전 실종된 내 동생 서연이의 것이었다. 그가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가 한 마리 고양이가 물고 온 낡은 손수건 한 장에 의해 다시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오드아이 고양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수만 가지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 네오, 이걸 대체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고양이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한번 핥고는 몸을 돌려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이제 당신 차례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20년간 멈춰있던 차우진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차우진의 삶은 하나의 목표에 모든 것이 맞춰졌다. 바로 그 오드아이 고양이를 추적하는 것. 그는 이 고양이가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어줄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병가를 내고 동생이 실종되었던 그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가득한 옛 동네로 돌아갔다. 그곳은 재개발의 바람을 비껴간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동네였다. 그의 추적은 쉽지 않았다. 길고양이는 베테랑 형사인 그의 모든 추적 기술을 비웃기라도 하듯 좁은 골목과 담벼락 사이를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그는 몇 번이고 녀석을 놓쳤다. 그럴 때마다 그는 절망감에 주저앉고 싶었다. 20년 전 동생을 잃었던 그날의 무력감이 다시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며칠 동안 차 안에서 쪽잠을 자고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녀석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녀석이 매일 아침 나타나는 특정 지점과 사라지는 대략적인 방향을 알아냈다. 녀석은 매일 아침 동네의 한 낡은 교회 지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손수건을 문 채 경찰서 방향으로 향했다가 다시 동네의 가장 깊숙하고 후미진 곳으로 사라졌다. 우진은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주 작고 가벼운 동물용 초소형 GPS 추적기를 구했다. 그리고 며칠간의 잠복 끝에 마침내 교회 지붕에서 쉬고 있던 녀석의 낡은 목걸이에 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데 성공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휴대전화 화면 위에 고양이의 이동 경로가 붉은 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점은 어김없이 그의 경찰서를 향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틀어 동네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우진은 숨을 죽인 채 그 점을 따라 움직였다. 점은 20년 전 그의 가족이 살았던 옛집을 지나 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서 마침내 움직임을 멈췄다. 우진은 골목 어귀에 서서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과 눈앞의 건물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아주 오래되고 담쟁이 동굴로 뒤덮인 높은 담벼락을 가진 2층짜리 양옥집 한 채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집의 낡은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 원장, 내과 의원 김 원장. 그는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모든 주민의 존경을 받는 의사였다. 20년 전 서연이가 실종되었을 때도
그는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동네 수색을 도왔던 인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고양이는 하필 이 집으로 그를 이끌었단 말인가? 우진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기이한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모든 추리와 예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담벼락에 몸을 기댄 채 굳게 닫힌 저택의 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아주 조금씩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차우진은 그날부터 김 원장의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형사적 기술을 동원해 그 집을 감시했다. 하지만 김 원장의 삶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모범적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 자신의 병원으로 출근했고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했으며 저녁이면 언제나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에게서는 어떤 의심스러운 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진은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미친 건가? 고양이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게 내 망상인가? 그의 의심을 붙잡아 준 것은 오직 오드아이 고양이뿐이었다. 녀석은 매일 밤 어김없이 담벼락의 작은 구멍을 통해 김 원장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늘 2층의 가장 구석진 쇠창살이 박힌 작은 다락방 창문 아래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다. 마치 안에 누군가와 교감이라도 하는 것처럼 우진은 결심했다. 저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김 원장이 동네 반상회로 집을 비운 늦은 밤을 틈탔다. 그는 낡은 가스배관을 타고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다. 그리고 2층 다락방의 창문 아래 좁은 공간에 몸을 숨겼다.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아주 작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었다. 방 안은 감옥과도 같았다.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탁자 하나가 전부, 그리고 그 침대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백하고 뼈대만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었다. 길고 정돈되지 않은 머리카락,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텅 빈 눈동자. 하지만 그 얼굴,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그가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그의 동생 차서연의 얼굴이었다. SEO 요나.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동생의 이름이 터져 나왔다. 그의 동생은 죽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그들이 살던 옛집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이곳에 모두가 존경하는 의사의 집에 감금되어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손에 하얀 손수건과 바늘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익숙한 솜씨로 손수건 귀퉁이에 작은 데이지 꽃을 수놓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똑같은 데이지 꽃이 수놓아진 수십 개의 손수건들이 쌓여 있었다. 고양이가 매일 아침 그에게 가져다 주었던 그 손수건들. 그것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갇혀버린 동생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매일같이 만들어 보낸 현재의 절규였던 것이다. 우진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기쁨과 분노와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창문 안쪽에서 고양이가 나타나 창살에 자신의 몸을 부비며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이제 아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동생은 저 안에 갇혀 있었고 그는 혼자였다. 그는 지금 당장 저 철문을 부수고 동생을 구해내야만 했다. 미스터리는 풀렸지만 이제부터는 생사를 건 구조 작전이 시작될 참이었다. 차우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분노와 슬픔을 행동으로 바꾸어야만 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 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김 원장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동생을 구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음날 새벽 동네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을 노렸다. 그는 능숙하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김 원장의 집 담을 넘었다. 그의 곁에는 그의 계획을 안다는 듯 오드아이 고양이가 소리 없이 함께했다. 그는 집 뒤편 낡은 창고의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다락방으로 향하는 낡고 삐걱거리는 계단 앞에 섰다. 그가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 형사, 여기까지 어쩐 일이시오? 김 원장이었다. 그는 잠이 깬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예상한 것인지 하얀 가운 차림으로 계단 위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인자한 미소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성역을 침범당한 자의 차갑고 뒤틀린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내 동생 서연이 어디에 있어? 우진이 으르렁거리듯 외쳤다. 김 원장은 픽 하고 웃었다. 서연이, 그 아이 말인가? 내 서연이는 저 위 아주 안전한 곳에 있지. 지난 20년간 나만이 아는 그곳에서 아주 예쁘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오. 그의 목소리에는 뒤틀린 소유욕과 광기가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 그가 짝사랑했던 소녀 서연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그녀를 실종된 것으로 위장하고 자신의 집 다락방에 가두어 버렸다는 끔찍한 진실을 그는 서연을 자신만의 살아있는 인형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당신은 악마야. 우진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늙었지만 김 원장의 저항은 거셌다. 두 늙은 남자의 처절한 격투가 어두운 집 안에서 벌어졌다. 마침내 우진은 김 원장을 제압하고 다락방으로 향하는 문 앞으로 달려갔다. 문은 굵은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그는 근처에 있던 쇠 지렛대를 이용해 필사적으로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다. 쿠앙쿠앙 몇 번의 충격 끝에 마침내 자물쇠가 부서지며 문이 열렸다. 문 안쪽 어둠 속에서 그의 동생 차서연이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20년의 세월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텅 빈 눈으로 오빠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아, 오빠야. 오빠가 왔어. 우진의 목소리가 20년의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다. 그는 동생에게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내미는 순간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아주 희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과 그의 손과 그리고 그의 곁으로 다가와 자신의 몸을 부비는 오드아이 고양이를 아주 오랫동안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녀가 입을 열었다. 20년 만에 그녀가 세상 밖으로 내뱉은 첫 마디였다. 그 순간 우진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세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의 사건은 조용했던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존경받던 의사 김 원장의 끔찍한 범죄는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그는 납치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차우진은 그토록 바라던 퇴직을 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갇혀 사는 무력한 형사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생겼다. 바로 20년의 시간을 도둑맞은 동생 서연이의 곁을 지키는 것이었다.
서연은 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심리 치료를 받았다. 20년간의 감금은 그녀의 정신을 어린아이에 머물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오빠 우진이 있었다. 1년 후 어느 햇살 좋은 봄날, 우진과 서연은 새로 이사한 집의 작은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우진은 더 이상 낡고 어두운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 그는 동생을 위해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정원이 딸린 집을 얻었다. 서연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는 이제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감정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오빠와 함께 정원의 작은 꽃들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오드아이 고양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녀석은 이제 더 이상 손수건을 물고 슬프게 거리를 헤매지 않았다. 녀석은 마침내 자신의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서연은 손에 하얀 손수건과 바늘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오빠의 도움을 받아 다시 자수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손수건 귀퉁이에 작은 데이지 꽃을 수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데이지 꽃 옆에 새로운 무늬 하나를 더 수놓기 시작했다. 한쪽 눈은 파랗고 다른 한쪽 눈은 초록색인 까만 고양이 한 마리, 자신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기적과도 같은 은인을. 자수를 마친 그녀는 오빠 우진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다. 우진은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지난 20년간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동생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동생이, 그리고 저 작은 고양이가 절망 속에 갇혀있던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준 것이었다. 그는 20년 동안 멈춰있던 자신의 가장 추웠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동생과 함께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정원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두 남매와 한 마리 고양이의 웃음소리가 행복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다.